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미국도 포기한 일을요. 일본도 실패했고 호주도 손을 뗐던 그 일 말입니다. 수심 8,000m입니다. 지상 기압의 600배 압력이죠. 마리아나 해구 인근입니다. 그곳에서 한국이 찾아냈습니다. 21세기 금맥을요. 히토류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갑니다. 전기차에도 필요하고 전투기에도 쓰이죠. F-35 한 대에 417kg이 들어갑니다. 이지스함 한 척엔 2300kg 넘게 필요해요. 현대 무기는 히토류 없이 만들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독점했어요.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요. 중국 마음대로였습니다. 가격도 올리고 수출도 막았죠. 세계가 중국 눈치를 봤습니다. 미국이 도전했습니다. 심해에서 찾겠다고요. 실패했습니다. 기술이 없었거든요. 일본도 시도했어요. 6억 원 넘게 쏟아부었죠. 역시 실패였습니다. 호주와 캐나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심해 탐사 성공률 10%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단번에요. 선정한 세 곳 모두에서 고농도 히토류를 발견했어요. 적중률 100%였죠. 세계가 놀랐습니다.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뉴스가 특집을 냈어요. CNN도 다뤘죠. 무슨 내용일까요? 한국이 자원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는 겁니다. 영국 해양연구소 박사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심해를 연구했지만 이런 성공은 처음이라고요. 손이 떨렸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전문가는 어땠을까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못한 일을 한국이 3년 만에 해냈다고요. 잠시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한국이 만든 조용한 혁명, 심해 8,000m의 기적, 그 모든 진실을요. 저는 제임스 라이트입니다. 영국 해양지질연구소 수석연구원이에요. 올해로 23년째 바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출근해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보낸 거였어요. 제목이 흥미로웠습니다. 심해 히토류 탐사 프로젝트 참관 초청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메일을 열어봤어요. 한국이 서태평양 심해에서 히토류 탐사를 진행한답니다. 9월 말 출항 예정이래요. 국제 전문가들을 초청한다고 했습니다. 저를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의아했어요. 한국이요? 한국이 심해 탐사를요? 물론 한국이 제조업 강국인 건 압니다. 반도체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좋죠. 조선업도 세계적이고요. 하지만 심해 탐사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미국도 어려워하는 분야예요. 일본도 실패했고요. 한국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동료 리처드에게 전화했습니다. 리처드는 미국 해양연구소에서 일해요. 15년 경력의 전문가죠. 한국에서 초청장이 왔어. 심해 히토류 탐사래. 리처드가 웃더군요. 한국이 그런 걸 한다고? 재미있네. 가볼만 하지 않아? 너 갔다 왔잖아. 작년에 일본 미나미토리섬 탐사. 어땠어?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패였어. 히토류는 찾았는데 경제성이 없었지. 비용이 너무 높았거든. 한국은 어떨 것 같아? 글쎄, 솔직히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번 가봐. 뭔가 배울 수도 있잖아. 9월 10일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관하겠다고요. 항공권과 숙소는 한국 측에서 제공한대요. 친절했어요. 그 주 내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해양기술 수준이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더군요. 한국이 세계 1위 조선 강국이었어요. 대형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을 가장 많이 만들죠. 해양 플랜트 기술도 뛰어나더군요. 심해 장비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무인 잠수정, 해저 시추 장비 같은 거요. 일부는 수출도 한대요. 흥미로웠어요. 어쩌면 한국이 뭔가 해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 아침 히드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인천행이었죠. 12시간 비행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번 탐사가 성공할까? 솔직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도 다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기대는 있었어요. 한국이 뭔가 다른 걸 보여줄 수도 있겠다는 기대요.
9월 24일 화요일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원이 마중 나왔어요. 젊은 연구원이었죠.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인천 송도였어요. 깨끗한 신도시더군요.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KTX라는 고속열차를 탄대요. 2시간 반 정도 걸린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죠. 한국이 참 발전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심해 탐사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9월 25일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2시간 반 만에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구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30분 정도 달렸죠. 거제도로 가는 길이었어요. 거제는 섬이더군요. 긴 다리를 건넜습니다. 바다 위에 세워진 다리였어요.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오전 11시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거제분원에 도착했어요.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바다가 바로 앞에 보였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각국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2명, 일본에서 1명, 독일에서 1명이 왔더군요. 한국 연구 책임자가 들어왔습니다. 김태영 박사라고 소개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죠.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김 박사가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이 히토류 자원 전쟁과 한국의 도전이었어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탐사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죠. 다음 슬라이드가 떴어요. 히토류 17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란타넘, 세륨, 네오디뮴, 사마륨 같은 거요. 히토류는 현대산업의 핵심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스마트폰 하나에 6가지 이상이 들어갑니다. 화면, 스피커, 진동 모터 모두에 쓰이죠. 전기차 이야기도 나왔어요. 모터에 네오디뮴 자석이 핵심이래요. 배터리에도 들어간답니다. 풍력 발전기,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래요. 그런데 군사용이 더 심각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F-35 전투기 한 대에 417kg입니다. 김 박사가 말했죠. 엔진, 레이더, 조종 시스템 모두의 히토류가 필수예요. 이지스 구축함은 한 척에 2300kg 넘게 들어갑니다. 레이더 시스템에만 수백 킬로그램이 필요하죠. 미사일 유도 장치도 마찬가지래요. GPS, 자이로스코프, 적외선 센서가 모두 히토류로 만들어진답니다.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무 미사일에도 히토류가 들어간대요. 하지만 한국이 대단한 게 있었어요. 우리는 기술 개발로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기존 대비 25%에서 35% 절감했죠. 레이더 전력 구동 모듈도 독자 개발했답니다. 사용량을 30% 이상 줄였대요. 방산 부품 국산화율도 평균 70% 이상이래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가 문제였어요. 중국 국기가 크게 떠올랐거든요. 김 박사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김 박사가 심각하게 말했죠.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숫자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90%를 차지한대요. 원광 생산 60% 이상, 정제 가공 80% 이상이래요. 거의 독점이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미국 전문가 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것을 무기로 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2010년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중국과 일본 센카쿠 열도 분쟁 이야기였어요. 일본이 중국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죠. 중국이 보복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를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만요. 결과가 끔찍했대요. 일본 산업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공장이 멈췄어요. 전자제품 생산이 중단됐죠. 불과 몇 주 만에 일본 경제가 흔들렸답니다. 일본 전문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일입니다. 작게 말하더군요. 목소리에 쓴맛이 묻어났어요. 2019년 미국 사례도 나왔습니다. 무역 전쟁 중이었대요.
중국이 경고했답니다. 히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요. 미국 국방부가 비상회의를 열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 방산업체들이 중국산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전투기 생산이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미사일 제조도 어려워질 판이었죠. 미국도 중국 눈치를 봐야 했어요. 존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옆에서 중얼거렸죠. 2023년엔 더 심했대요.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했답니다. 반도체 재료였죠. 세계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타격을 받았죠. 전기차 모터에 쓰이는 히토류를 못 구했거든요. 프랑스 방산업체도 어려웠답니다. 유럽 전체가 중국 의존도를 실감했대요. 김 박사가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슬라이드에 한국 지도가 떴어요. 한국도 심각합니다. 김 박사가 강조했어요. 우리는 1년에 히토류를 수만 톤 씁니다. 90% 이상을 수입하죠.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금액으로는 수천억 원어치래요. 하지만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보가 걸렸어요. 김 박사가 심각하게 말했죠.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우리 방산이 멈춥니다. 전투기, 미사일, 함정 모두 생산이 중단돼요. 경제도 타격받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멈춰요. 전기차 생산이 중단되고요. 디스플레이 업체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독자 확보가 절실합니다. 김 박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직접 히토류를 구해야 합니다.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야 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독일 전문가가 물었어요. 바다입니다. 김 박사가 답했죠. 심해에서 찾을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심해라. 그게 쉬울까? 세계 강대국들도 다 실패했는데. 김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지도였어요. 여러 나라에 빨간 X 표시가 있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도 시도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죠. 먼저 미국이었습니다. 슬라이드에 캘리포니아 지도가 떴어요. 미국은 마운틴 패스 광산을 다시 열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죠. 2000년대 초에 문 닫았던 곳이에요. 중국산 히토류가 너무 싸서 경쟁이 안 됐거든요. 2010년 중국이 일본에 히토류를 안 팔자 미국이 깨달았대요. 이거 큰일이다. 우리도 당할 수 있다고요. 광산을 다시 가동했습니다.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정제 시설이 없었어요. 히토류 원광을 캐도 정제를 못했답니다. 어디로 보냈을까요? 김 박사가 웃었어요. 중국으로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존이 옆에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정제 시설을 짓기로 했대요. 김 박사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투자 비용이 떴어요. 2조 원 이상이었습니다. 건설 기간이 3년에서 5년 걸린답니다. 상업 양산은 2030년 전후나 가능하래요. 너무 늦죠. 그래서 미국이 다른 방법을 찾았대요. 심해였습니다. 2015년부터 태평양 공해상 탐사를 시작했답니다. 김 박사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미국 탐사선이었죠. 최신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무인 잠수정도 보냈어요. 기대가 컸죠. 미국이니까요. 결과는요? 독일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김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히토류는 발견했어요. 하지만 농도가 낮았습니다. 채굴 비용이 너무 높아서 경제성이 없었죠. 몇 년 시도하다가 포기했대요. 미국도 못한 거예요. 재미있는 일도 있었답니다.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2022년 프랑스에서 오래된 창고가 발견됐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사마륨 재고였답니다. 1970년대 생산분이래요. 200톤이나 있었대요. 미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발칵 뒤집혔죠. 급히 다 사갔어요. 창고 재고에 목매는 겁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세계 최강국이요. 미국 방산업체들은 재고를 쌓기 시작했대요. 평소보다 20%에서 30% 더 비축했답니다. 중국이 언제 수출을 막을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임시방편이죠. 김 박사가 강조했어요. 재고가 떨어지면 끝이에요. 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작게 중얼거렸죠. 다음은 일본이었습니다.
슬라이드에 미나미토리섬 지도가 떴어요. 일본은 2010년 중국에 제대로 당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독자 확보가 필수라고요. 바다로 눈을 돌렸답니다. 미나미토리섬 근처 심해에 히토류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2013년 탐사가 시작됐대요. 일본 최고 기술을 동원했답니다. 도쿄대학교 연구진이 나섰죠. 해양연구개발기구도 참여했고요. 예산을 6억 원 이상 쏟아부었답니다. 김 박사가 숫자를 강조했어요. 초반엔 희망적이었대요. 히토류를 발견했거든요. 농도도 꽤 높았답니다. 일본 언론이 대서특필했죠. 하지만 문제가 터졌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수심이 너무 깊었어요. 5,000m가 넘었죠. 채굴 장비를 내리기 어려웠답니다. 수압이 엄청났거든요. 시험 채굴을 해봤대요. 비용이 천문학적이었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히토류 1톤을 캐는데 드는 돈이 채산성이 안 맞았어요. 육상 광산보다 몇 배나 비쌌죠. 환경 문제도 컸답니다. 심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었거든요. 국제환경단체가 반대했고요. 결국 포기했답니다. 김 박사가 말했죠. 대규모 채굴은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일본 전문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프로젝트군요. 쓴웃음을 지었어요. 호주와 캐나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호주는 자원부국입니다. 김 박사가 말했죠. 히토류 매장량도 세계 2위 수준이에요. 마운트 웰드 광산이 있답니다. 큰 히토류 광산이래요. 생산량을 늘렸대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답니다. 정제를 말레이시아에서 했거든요. 정제 기술이 부족했대요. 정제 시설을 지었답니다. 서우주에 공장을 세웠죠. 몇 년 걸렸고 돈도 엄청 들었대요. 가동해보니 효율이 낮았답니다. 중국 시설보다 한참 못 미쳤대요. 호주도 심해 탐사를 시도했답니다. 남태평양 해역이었대요. 파푸아뉴기니 근처였죠. 캐나다 기업이 주도했답니다. 호주 정부가 지원했고요. 장비에 수백억 원을 썼대요. 결과는요? 김 박사가 물었어요. 실패였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많았거든요. 채굴 로봇이 고장났어요. 수압을 못 견뎠죠. 환경 문제도 컸답니다. 현지 주민들이 반대했거든요. 바다가 오염된다고요. 결국 프로젝트가 중단됐대요. 캐나다도 비슷했답니다. 히토류 매장지가 있었대요. 하지만 정제가 문제였죠. 결국 중국으로 보내야 했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슬라이드가 빠르게 넘어갔어요. 독일은 아프리카에 투자했답니다. 하지만 정치적 문제로 실패했대요. 프랑스는 중앙아시아에 진출했지만 러시아 영향력 때문에 어려웠답니다. 영국은 재활용에 집중했대요. 하지만 양이 부족했답니다. 김 박사가 정리했습니다. 슬라이드에 큰 숫자가 떴어요. 10% 미만이었습니다. 세계 심해 탐사 성공률입니다. 김 박사가 말했죠. 10%도 안 돼요.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김 박사가 손가락 3개를 들었어요. 첫째, 정밀한 위치 파악 실패. 어림짐작으로 찾다 보니 헛수고였어요. 둘째, 시추 장비 부족. 수압을 못 견뎠습니다. 셋째, 예측 모델 부재. 어디에 고농도 히토류가 있는지 몰랐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도 생각했습니다. 심해 탐사가 정말 어렵구나. 세계 최강국들도 다 실패했네. 그럼 한국은 다릅니까? 독일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회의가 묻어났어요. 네, 우리는 다릅니다. 김 박사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우리는 이 3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웃었어요. 탐해사모를 직접 보시면 믿으실 겁니다. 9월 26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탐해사모를 본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아침 8시 로비에서 모였어요. 각국 전문가들이 다 모였죠. 차를 타고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거대한 조선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배들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같은 거요. 한국이 세계 1위 조선 강국이구나. 실감했습니다.
부두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탐해사모를요. 세상에, 존이 넋을 잃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도 숨이 멎었습니다. 압도당했거든요. 거대했어요. 아니, 거대함을 넘어섰습니다. 길이가 127m래요. 폭이 24m고요. 배수량이 1만 톤 가까이 된답니다. 웬만한 구축함 크기였어요. 이게 탐사선이라고요? 독일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군함 같은데요. 하지만 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비밀을 캐는 배였죠. 그것도 세계 어느 나라도 못 만든 배였어요. 배에 올라갔습니다. 가판이 축구장만 했어요. 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존이 장비들을 만지작거렸어요. 손이 떨리더군요. 이거 전부 한국이 만든 겁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김 박사가 안내를 시작했어요. 먼저 함교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컴퓨터가 수십대였어요.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NASA 관제센터 같은데요. 일본 전문가가 감탄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탐사를 지휘합니다.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실시간으로 해저 8,000m 아래 상황을 파악하죠. 1초 단위로요. 1초 단위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국도 그 정도는 못하는데요. 우리 기술입니다. 김 박사가 웃었어요. 다음은 탐사 장비실이었습니다. 배중앙 깊숙한 곳이었어요. 두꺼운 철문을 열고 들어갔죠. 오 마이 갓. 존이 영어로 외쳤습니다. 저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대한 장비가 있었거든요. 은빛으로 빛나는 원통형 기계였어요. 높이가 6m는 좋게 됐습니다. 4차원 정밀 스캔 시스템입니다.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세계에서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존이 장비를 빙 돌면서 살펴봤어요. 손으로 만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걸 정말 한국이 독자 개발했습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시도했던 게 바로 이건데요. 어떻게 3년 만에 완성한 겁니까? 100번 넘게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김 박사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연구진이 밤낮 없이 일했죠. 완벽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작동합니까? 독일 전문가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음파를 쏩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죠. 하지만 일반 음파가 아니에요. 4차원 패턴으로 발사합니다. 시간까지 계산하죠. 음파가 해저에 부딪혀 돌아와요. 그 신호를 인공지능이 분석합니다. 암석 종류, 밀도, 성분까지 파악하죠. 정밀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심 8,000m 아래 1m 크기 암석도 식별합니다. 김 박사가 답했어요. 오차 범위가 0.3m예요. 뭐라고요? 존이 소리쳤습니다. 0.3m요? 8,000m 아래에서요? 맞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존이 벽에 기댔습니다.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중얼거렸죠. 우리는 30년 동안 10m 오차도 못 줄였는데 한국은 0.3m라고. 이게 말이 돼. 일본 전문가가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바빴어요. 사진도 찍고 싶어 했죠. 다음 장비를 봤습니다. 피스톤 코어링 시추 장비였어요. 이것도 압권이었습니다. 은색 특수합금이 빛났어요. 드릴 끝이 다이아몬드로 코팅돼 있었습니다. 일본이 실패한 이유가 뭐였죠?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일본 전문가가 고개를 숙였어요. 시추기가 수압을 못 견뎠습니다. 작게 답했죠. 우리는 달라요. 김 박사가 말했어요. 현대중공업이 특수합금을 개발했죠. 티타늄 70%, 특수강 30% 비율입니다. 수심 8,000m면 지상 기압의 600배예요.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이 합금은 1000배도 견딥니다. 1000배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안전 마진을 넉넉하게 잡았죠. 김 박사가 답했어요. 한국 조선업의 노하우입니다. 존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조선일이구나. 중얼거렸어요. 시추 깊이는요? 독일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해저면 아래 50m까지 뚫습니다. 김 박사가 답했어요. 세계 최고 기록이죠. 일본이 20m, 미국이 30m였어요. 50m요? 일본 전문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 기록의 2배가 넘네요. 쓴웃음을 지었어요. 마지막으로 분석실을 봤습니다. 여기는 더 놀라웠어요.
슈퍼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서버가 벽 한쪽을 가득 채웠어요. 냉각 시스템이 쉬지 않고 돌아갔죠. 인공지능 예측 모델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50년간 쌓인 전 세계 해양 지질 데이터를 학습시켰습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 카이스트 컴퓨터공학과 교수들이 3년 동안 매달렸죠. 알고리즘만 2,000번 넘게 수정했습니다. 어떤 지층에 희토류가 많은지 예측합니다. 정확도가 85% 이상이에요. 85%요? 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50%도 못 넘겼는데요. 우리도 처음엔 60%였어요. 김 박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밤샘 작업을 100번 넘게 했습니다. 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열정이 다르네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투어가 끝났습니다. 오전 11시였어요. 갑판으로 나왔죠.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존이 난간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제임스. 존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진짜네요. 우리가 30년 못한 걸 3년 만에 해냈어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탐해사모는 그냥 배가 아니었어요. 한국 기술의 총집합이었습니다. 조선, 철강, 전자, 인공지능 모든 게 결합된 거였죠. 일본 전문가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우리가 졌습니다. 작게 말했죠. 인정해야겠어요. 독일 전문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배워야겠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 때 분위기가 묘했어요.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은 밝았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당연했습니다. 세계 최고 장비를 만들었으니까요. 존이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작동합니까? 실제로요? 내일 보시면 믿으실 겁니다. 김 박사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우리는 100번 넘게 테스트했으니까요.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였습니다. 김 박사가 발표했어요. 내일 오전 9시 출항합니다. 목적지는 마리아나 해구 인근이에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은 숙소로 돌아가서 짐을 챙기세요. 내일 아침 8시까지 배에 승선하시면 됩니다. 드디어구나. 생각했습니다. 진짜 탐사가 시작되는 거구나. 그날 저녁 숙소에서 짐을 쌌어요.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한국이 정말 해낼까? 세계 강대국들도 다 실패했는데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탐해사모를 보고 느꼈습니다. 뭔가 다르구나. 한국이 진짜 준비를 많이 했구나. 내일이면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9월 27일 금요일 아침 8시였습니다. 탐해사모에 승선했어요. 각국 전문가들과 한국 연구진 합쳐서 30명 정도 됐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출항했어요.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두가 멀어졌죠. 서태평양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마리아나 해구 인근이래요. 일주일 정도 걸린답니다. 배 안은 쾌적했어요. 개인 선실도 있었습니다. 식당, 회의실, 연구실 모두 갖춰져 있었죠. 항해 중에 김 박사가 브리핑을 했어요. 탐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스레 지점을 탐사합니다. 김 박사가 지도를 보여줬어요. 첫 번째는 수심 7,200m, 두 번째는 7,800m, 세 번째는 8,200m래요. 각 지점에서 스캔하고 시추합니다.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하죠.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성공 확률은요? 존이 물었습니다. 85% 이상입니다. 김 박사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정말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우리 예측 모델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죠. 존과 저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둘 다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10월 3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일주일간 항해한 끝에 첫 번째 지점에 도착했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파도도 잔잔했죠. 탐사하기 딱 좋은 날이었어요. 오후 3시 4차원 스캔이 시작됐습니다. 장비가 가동됐어요. 음파가 발사됐죠.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신호가 돌아왔어요. 컴퓨터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걸린답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3일 기다려야 해요. 기다림이 고역이었습니다. 궁금했거든요. 정말 찾을 수 있을까? 10월 6일 일요일 오후 3시였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리핑룸에 모였어요. 김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발견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죠. 화면에 지층 구조가 나타났어요. 색깔로 구분됐습니다.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이요. 빨간색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입니다. 김 박사가 가리켰어요. 고농도 히토류층이에요. 예상 농도가 얼마입니까? 독일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2400ppm입니다. 김 박사가 답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육상 광산은 1000ppm 정도거든요. 2배가 넘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예측입니다. 김 박사가 강조했어요. 실제로 시추해봐야 확실합니다. 다음 날 아침 시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0월 7일 월요일 오전 8시였어요. 피스톤 코어링 장비가 내려갔습니다. 천천히요. 수심이 7200m였거든요. 2시간, 4시간, 6시간이 지났습니다. 순조로웠어요.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깊이 5000m를 통과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빨간불이 깜박였어요. 뭡니까? 존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추기가 멈췄습니다. 작게 말했죠.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왜 멈췄죠?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수압 센서에 이상이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신호가 끊겼어요. 올려야 합니다. 독일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더 내려가면 위험해요. 일본 전문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게 이거였어요. 장비가 수압을 못 견뎠죠. 한국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존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 심해 탐사가 어려운 거예요. 장비는 언제나 문제죠. 김 박사가 침착했습니다. 진단부터 해봅시다. 팀장에게 지시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죠. 24시간 안에 수리 못하면 장비를 포기해야 해요. 왜죠? 제가 물었습니다. 배터리 때문입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시추기 배터리가 24시간이에요. 그 안에 못 올리면 영구히 잃어버려요. 수백억 원짜리 장비잖아요. 독일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포기할 겁니까? 포기는 없습니다. 김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반드시 고칩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팀이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백업 시스템을 써보면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계속 설명하라는 눈빛이었죠. 메인 센서가 고장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업이 있어요. 원격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일본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요. 실패하면 장비가 완전히 망가져요. 하지만 김 박사가 결정했습니다. 해봅시다. 24시간밖에 없어요. 시도라도 해야죠. 오후 4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났죠.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독일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오후 6시였어요. 2시간째 시도 중이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의 손이 떨렸어요. 김 박사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조용히 말했죠. 천천히 해요. 오후 6시 47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신호음이 울렸어요. 됐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외쳤어요. 백업 시스템이 살아났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로 껴안았어요. 존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됐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얼굴이었죠. 시추를 재개합니다. 김 박사가 지시했어요. 장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내려갔죠. 6000m, 7000m를 통과했습니다. 8시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해저면에 닿았어요. 시추가 시작됐죠.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저도 숨을 죽였어요. 성공할까? 12시간 더 걸렸습니다. 샘플을 채취했대요. 시추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10월 8일 화요일 새벽 4시였습니다. 시추기가 수면으로 올라왔어요.
샘플이 들어 있었습니다. 갈색 진흙이었어요. 즉시 분석실로 옮겼습니다. 화학 분석이 시작됐어요. 24시간 걸린다고 했습니다. 기다림이 또 시작됐죠. 10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브리핑룸에 모였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김 박사가 들어왔어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니, 미소가 아니었어요. 환희였죠. 성공입니다. 김 박사가 외쳤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2600펨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일어나 환호했어요. 서로 껴안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23년이에요.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한 게요. 23년 동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존도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입을 떡 벌린 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예측보다 높습니다. 김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400펨 예측했는데 2600펨이 나왔어요. 우리 모델이 맞았습니다. 김 박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3년 동안 의심받았어요. 불가능하다고들 했죠. 하지만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일반 광산이 1000배 아닙니까? 독일 전문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발견한 건 그것의 2배 반이에요. 고농도입니다. 경제성이 충분해요. 저는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일본이 6억 원 쏟아부었어요. 도쿄대학교 최고 연구진이 나섰죠. 5년 동안 매달렸습니다. 결과는요? 실패였어요. 채산성이 안 나왔죠. 미국은 어땠어요? 수백억 원을 썼습니다. 최신 장비를 동원했어요. 10년 넘게 시도했죠. 결과는요? 역시 실패였습니다. 농도가 너무 낮았거든요.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모두 시도했어요. 전부 실패였습니다. 성공률이 10%도 안 됐죠. 그런데 한국은요? 한 번이에요. 단 한 번만에 찾아낸 겁니다. 그것도 고농도로요. 이게 운일까요? 아니에요. 기술이에요. 압도적인 기술 격차였습니다. 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박사에게 다가갔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존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이 해냈어요. 우리가 30년 동안 못한 일을요. 김 박사가 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쳤어요. 독일 전문가도 일어났습니다. 일본 전문가도 일어났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브리핑룸이 떠나갈 듯 했습니다. 한국 연구진 한 명이 울고 있었어요.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3년이에요. 그가 흐느꼈어요. 밤샘을 100번 넘게 했어요. 주말도 없었죠.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가족을 못 봤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옆에 있던 선배 연구원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우리가 세계 최초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하구나. 조선 1위가 괜히 1위가 아니구나. 세계가 30년 못한 걸 3년 만에 해냈어요. 어떻게요? 기술이에요. 4차원 스캔, 특수합금 시추기, 인공지능 예측 모델.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열정이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집념이었어요. 100번 넘는 시뮬레이션, 2000번의 알고리즘 수정, 밤샘 작업, 디테일에 미쳤던 거죠.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게 한국 연구진이었어요. 존이 제 옆에 왔습니다. 제임스, 이거 진짜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국이 해냈어요. 우리가 뭘 놓친 걸까요? 존이 물었어요. 왜 우리는 못하고 한국은 했을까요? 생각해봤습니다. 미국은 기술이 있었어요. 일본도 있었죠. 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없었어요. 뭐가요? 한국처럼 미친 듯이 매달리는 열정이요. 한국은 달랐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0%에서 멈추지 않고 85%까지 끌어올렸어요.
되면 한다는 정신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DNA였죠. 그날 점심 식사는 축제였습니다. 식당이 떠나갈 듯 했어요. 샴페인이 터졌습니다. 건배가 이어졌죠. 한국 연구진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어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했어. 이제 시작이야. 그날 오후 가판에 나갔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어요. 일본 전문가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난간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충격입니다. 작게 말했어요. 우리가 5년 동안 6억 원 쏟아부었어요. 최고 연구진이 나섰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3년 만에 해냈어요. 그것도 한 번에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자만했나 봐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죠. 큰 실수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배워야죠. 그가 답했어요. 한국에서요. 자존심 버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일본이 인정한 겁니다. 한국이 앞섰다고요. 저도 인정했습니다. 23년 경력의 전문가로서요.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배가 두 번째 지점으로 이동했어요. 5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도착했어요. 수심이 7,800m였습니다. 첫 번째보다 600m 더 깊었죠. 스캔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72시간 걸린다고 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 번째 성공이 운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기술일까? 존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존이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한 번은 운일 수 있죠. 하지만 두 번 연속 성공하면 기술이겠죠. 저도 그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월 13일 일요일 오후 10시였어요. 스캔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리핑룸에 모였어요. 김 박사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또 발견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죠. 빨간색 부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예상 농도가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100ppm입니다. 김 박사가 답했어요. 뭐라고요? 존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3100ppm이요. 김 박사가 반복했어요. 첫 번째보다 높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일반 광산의 3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항해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항해사가 말했죠. 태풍 경보가 발령됐어요. 뭐라고요? 김 박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태풍 13호가 북상 중입니다. 항해사가 지도를 펼쳤어요. 우리 위치로 오고 있어요. 예상 도착은 내일 오후 2시예요.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철수해야 합니다. 독일 전문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태풍을 맞으면 위험해요. 동의합니다. 일본 전문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숨이 우선이에요. 존도 말했습니다. 철수가 맞아요. 나중에 다시 오면 되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항해사가 설명했어요. 지금 출발해도 12시간 걸립니다. 안전 해역까지요. 태풍이 내일 오후 2시 도착이니까 시간이 촉박해요. 그럼 지금 떠나야죠. 독일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추는요?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시작 예정이잖아요. 포기해야죠. 일본 전문가가 말했어요. 태풍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김 박사가 침묵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모두가 김 박사를 기다렸습니다. 선장이 들어왔어요. 결정하셔야 합니다. 조용히 말했죠. 이제 1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김 박사가 젊은 항해사에게 물었습니다. 시추를 6시간 만에 끝낼 수 있습니까? 항해사가 계산했어요. 가능은 합니다. 조심스럽게 답했죠. 하지만 위험해요. 태풍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거든요.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70%는 안전합니다. 항해사가 답했어요. 하지만 30%는 위험해요. 미칩니까? 독일 전문가가 소리쳤어요.
30% 위험을 감수하겠다고요? 일본 전문가도 반대했습니다. 포기하세요. 다음에 다시 오면 돼요. 하지만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다음이 언제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풍 시즌이 끝나야 해요. 항해사가 답했습니다. 11월 말쯤이요. 그럼 한 달 반이에요. 김 박사가 말했죠. 그동안 세계가 기다려요. 중국이 비웃을 거예요. 한국이 실패했다고요. 그래도 목숨이 우선입니다. 존이 말했어요. 김 박사가 연구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젊은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합시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3년 동안 준비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어요. 다른 연구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해요.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나왔죠. 김 박사가 선장을 받습니다. 6시간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선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박사가 결정했어요. 합니다. 단호하게 말했죠. 6시간 안에 끝내고 철수합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술렁였습니다. 미쳤어요. 독일 전문가가 중얼거렸죠.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한국의 각오를요. 이게 한국이구나. 절박함이 다르구나. 10월 14일 월요일 새벽 4시였습니다. 시추가 시작됐어요. 평소보다 2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시간과의 싸움이었거든요. 이제 6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엔 더 깊었습니다. 수심 7,800m였거든요. 시추기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10시간이 걸렸습니다. 해저면에 도착했어요. 시추가 시작됐죠. 14시간 후 샘플이 올라왔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새벽이었어요.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24시간 기다려야 했죠.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결과가 나왔어요. 브리핑룸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두 번째 성공의 순간이었죠. 김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아니,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환희였어요. 성공입니다. 김 박사가 외쳤죠. 농도가 3300ppm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3300ppm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일반 광산의 3배가 넘잖아요. 맞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측보다 높아요. 지금까지 중 최고예요. 폭발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서로 껴안고 뛰었어요. 한 연구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해냈어요.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흐느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번 연속이에요. 2번 연속 성공이었습니다. 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미쳤어요. 외쳤습니다. 2번 연속이에요. 이게 우연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가 답했어요. 기술이에요. 완벽한 기술이에요. 일본 전문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 물었어요. 아닙니다. 그가 작게 말했어요.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완패했어요. 우리가 5년 동안 찾지 못한 거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이틀 만에 2번째를 찾았어요. 그것도 더 높은 농도로요. 우리 기술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됐을까요? 디테일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은 디테일이 달랐어요. 완벽을 추구했죠. 독일 전문가가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바빴어요. 모든 걸 기록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건 보고해야 해요. 중얼거렸죠. 독일 정부가 알아야 합니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김 박사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첫 번째 지점 2600펨, 두 번째 지점 3300펨, 평균이 3000펨 가까이 됩니다. 일반 육상 광산은요? 김 박사가 물었어요. 1000펨입니다. 제가 답했죠. 그렇죠.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발견한 건 3배예요. 경제성이 압도적이죠. 채굴 비용을 따져도요? 존이 물었습니다. 따져도 남습니다. 김 박사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우리가 계산했어요. 충분히 이익이 나요. 그날 오후 갑판에 나갔어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존이 옆에 왔습니다. 제임스, 이거 진짜네요. 조용히 말했어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어요. 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해냈어요. 완벽하게요. 우리가 30년 동안 못한 일을요. 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2번 연속으로요. 3번째도 성공하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존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그럼 역사가 바뀌는 거죠. 한국이 히토류 시장의 판을 바꾸는 겁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중국 독점이 무너질 거예요. 한국이 새로운 강자가 되는 거죠. 3번째가 기대됩니다. 존이 말했어요. 한국이 또 해낼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한국을 믿었습니다. 10월 17일 목요일 3번째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8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수심이 8,200m였습니다. 가장 깊었죠. 도전적이었어요. 스캔이 시작됐습니다. 72시간 기다려야 했어요. 이번엔 기대가 컸습니다. 2번 성공했잖아요. 3번째도 될 것 같았어요. 10월 20일 일요일 오후 스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발견했어요. 예상 농도 2800ppm이래요. 이번에도 고농도였습니다. 다음날 시추를 시작했어요. 수심이 깊어서 12시간이 걸렸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샘플이 올라왔어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도 2900ppm이었어요. 역시 성공이었습니다. 3곳 모두 성공이었어요. 적중률 100%였죠. 브리핑룸에서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환호했어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박수 쳤습니다. 손이 아플 정도로 쳤죠. 존도 일어났어요. 독일 전문가도 일본 전문가도 모두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박수 쳤어요. 이건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심해 탐사 역사상 최초였거든요. 적중률 100%. 3번 시도에서 3번 모두 성공. 평균 농도 2800ppm 이상. 미국이 10년 동안 실패했어요. 일본이 5년 동안 헛수고했죠.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모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어요. 단 한 달 만에요. 완벽하게요. 김 박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밤샘을 100번 넘게 했어요. 실패를 200번 넘게 경험했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수없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김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요. 히토류를 전부 수입하죠. 중국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게 싫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한국 기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 박사가 주먹을 쥐었어요.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걸요.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았어요. 브리핑룸이 떠나갈 듯 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태극기를 꺼냈습니다. 흔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연구원들도 따라했습니다. 대한민국. 누군가 외쳤어요. 만세. 다른 이가 화답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함성이 터졌어요. 모두가 일어나 외쳤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23년 동안 연구했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존이 제 옆에서 박수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부럽습니다. 존이 작게 말했어요. 한국 연구진들이요. 이렇게 환호할 수 있다는 게요. 미국은 실패했잖아요. 존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을 못 가져봤어요. 일본 전문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작게 말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얕봤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만했죠.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이 훨씬 앞섰어요. 기술도, 열정도,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이제 배워야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서요. 자존심 버리고 배워야 해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일본이 완전히 인정한 거예요. 한국이 이겼다고요. 저는 완전히 믿게 됐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하구나. 세계가 30년 못한 일을 3년 만에 해냈구나. 그날 저녁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식당에 모였습니다.
김 박사가 건배를 제의했어요.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건배. 모두가 외쳤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해냈어. 세계를 놀라게 했어. 이제 판이 바뀔 거야. 10월 24일 목요일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간의 항해가 끝났어요. 부두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번쩍였죠. 한국 언론이 대거 나온 거예요. 김 박사가 간단히 발표했습니다. 성공했다고요. 세 지점 모두에서 고농도 히토류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기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저도 인터뷰를 했어요. 영국 전문가로서 평가해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놀랍습니다. 23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했지만 이런 성공은 처음입니다. 한국 기술이 어떻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답했죠. 미국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어요. 그날 저녁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12시간 비행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한 달 전 한국에 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반신반의였거든요. 지금은 확신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고요. 10월 25일 금요일 런던에 도착했어요. 바로 연구소로 갔습니다. 소장님과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물었죠. 성공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이 해냈습니다. 정말입니까? 동료 리처드가 놀라며 물었어요. 세 곳 모두 성공이에요. 적중률 100%였습니다. 고농도 히토류를 발견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당연하죠. 저도 직접 보기 전까진 안 믿었으니까요. 보고서를 쓰세요. 소장님이 지시했어요. 자세히요. 영국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보고서를 썼어요. 3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탐사 과정, 기술 분석, 성공 요인을 담았어요. 그리고 전망을 썼죠. 한국이 히토류 시장의 새로운 강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11월 1일 월요일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소장님이 만족했습니다. 같은 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서태평양에서 대규모 히토류를 발견했다고요. 탐사 적중률 100%라고 했어요. 세계 최초라고 강조했습니다. 11월 2일 화요일 디펜스 뉴스가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의 심해 탐사 기술을 분석했죠. 군사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했어요. 중국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11월 3일 수요일 CNN도 다뤘어요. 한국이 자원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경제 측면을 봤어요. 히토류 시장이 요동칠 거라고 했죠. 일본 언론은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아사히 신문이 사설을 냈습니다. 일본이 실패한 걸 한국이 성공했다고요. 기술 격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중국은 조용했습니다. 관영 매체가 짧게 보도했을 뿐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투였죠. 하지만 속내는 달랐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11월 5일 금요일 미국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한국의 협력을 제안했대요. 심해 탐사 기술을 공유하자고요. 한국이 찾은 히토류를 일부 구매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전문가가 인터뷰했어요. 우리가 30년 동안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고 했습니다. 기술력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어요. 11월 7일 일요일 BBC가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전화 인터뷰였어요. 한국 기술이 어떻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답했죠. 20년 넘게 이 분야를 연구했지만 이런 성공은 처음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히토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제가 전망했어요. 중국 독점이 무너질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각국 연구자들이 질문했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그렇게 뛰어나냐고요. 사실대로 답했습니다. 직접 받고 데이터도 확인했어요. 11월 중순 유럽 방산업체들이 움직였어요. 프랑스 탈레스가 한국에 접촉했답니다. 히토류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대요. 독일 라인메탈도 관심을 보였답니다. 영국 BAE 시스템즈도 나섰대요.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하고 싶었던 거죠. 11월 20일 월요일 국제학회가 열렸습니다. 파리에서요. 해양자원개발학회였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한국 연구진도 왔어요. 김 박사가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청중이 가득 찼어요. 각국 전문가들이 몰려왔습니다.
김 박사가 탐사 성공 사례를 소개했어요. 기술 디테일도 공개했습니다. 영상도 보여줬어요. 해저 스캔 영상, 시추 과정, 샘플 분석까지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모두가 감탄했어요. 질문 시간에 손이 많이 올라갔죠. 미국 연구자가 물었어요. 상업 생산 계획이 있냐고요. 2차 정밀 탐사를 먼저 진행 예정입니다. 김 박사가 답했어요. 2025년 4월 계획이에요. 캐나다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이 가능하냐고요. 협력은 가능하지만 핵심 기술은 보호해야 합니다.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일본 연구자가 솔직했어요. 한국에서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휴식 시간이었어요. 복도에서 각국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얘기뿐이었어요. 프랑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고요. 독일 교수도 동의했어요. 한국 기술력을 인정해야 한다고요. 저도 말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열정이 대단했다고요. 완벽을 추구했다고 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구나. 한국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구나. 11월 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11월 28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쿼터를 발표했어요. 2025년 물량을 10% 줄인다고 했습니다. 타이밍이 묘했어요. 한국이 히토류를 발견한 직후였거든요. 우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엔 중국이 압박하는 거였어요. 세계에 메시지를 보낸 거죠. 우리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요. 하지만 반응이 달랐어요. 예전 같으면 세계가 당황했을 겁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각국이 한국을 주목했어요. 대안이 생겼다고 생각한 거죠. 11월 30일 목요일 독일 정부가 성명을 냈어요. 히토류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한다고요.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했어요. 12월 2일 월요일 미국은 더 적극적이었어요. 한국과 히토류 협력 협정을 논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2월 5일 목요일 중국 관영 매체가 기사를 냈어요. 한국의 심해 히토류는 경제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채굴 비용이 너무 높다고요.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한국이 이미 데이터를 공개했거든요.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걸 증명했죠. 12월 8일 일요일 중국 전문가들도 나섰어요. 심해 채굴은 환경 파괴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국제 규제를 받을 거래요. 하지만 이것도 먹히지 않았어요. 한국이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했거든요. 국제 기준을 준수한다고 밝혔죠. 12월 10일 화요일 중국이 한 수 더 뒀어요. 히토류 가격을 20%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격 전쟁이었어요. 한국을 압박하는 거였죠. 경제성을 떨어뜨리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역효과였어요. 세계가 중국 의도를 간파했거든요. 한국을 견제하려는 거라고 봤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위협적이라는 뜻이었죠. 각국이 오히려 한국에 더 관심을 보였어요. 12월 12일 목요일 독일이 구매 의향을 밝혔습니다. 프랑스도 계약을 검토한대요. 영국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일본은 복잡했을 겁니다. 한국이 성공했거든요. 일본이 실패한 걸 한국이 해낸 거죠.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했어요. 12월 15일 일요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히토류 협력을 검토한다고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경쟁국이지만 협력하는 거였죠. 그만큼 중국 의존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12월 20일 금요일 국제 히토류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제네바에서였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왔어요. 한국 대표단도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죠. 중국 대표가 먼저 발표했어요. 중국이 여전히 최대 생산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품질도 최고라고 했어요. 하지만 청중 반응이 미지근했어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가 발표했죠. 김 박사였어요. 심해 탐사 성공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2차 탐사 계획도 밝혔어요. 2025년 4월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언제 공급 가능하냐고요. 2차 탐사 후 상업 생산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 박사가 답했어요. 중국 대표 표정이 굳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만찬 때였어요.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분위기가 풀렸어요.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선택지가 생겼다고요. 중국 독점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어요.
유럽 대표들도 동의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조용했어요. 술만 마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제가 김 박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국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예상했습니다. 김 박사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됐어요. 압박이 심해지지 않을까요? 제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무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생각했습니다. 판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 한국이 게임 체인저가 됐구나. 2025년 3월 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2차 탐사에 참관하지 않겠냐고요. 물론이죠. 기꺼이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3월 28일 토요일 한국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제주도였습니다. 탐해 3호가 정비 중이었거든요. 더 업그레이드 됐더군요. 시추 장비가 2대로 늘었어요. 동시 작업이 가능해진 거죠. 효율이 2배였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2차 탐사 계획을 설명했어요. 목표 해역이 넓어졌습니다. 1차 때보다 2배 이상이었어요. 탐사 지점도 5곳으로 늘었습니다. 목표도 명확했어요. 매장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였죠. 상업 생산 가능성을 평가한대요. 4월 2일 목요일 출항했습니다. 이번엔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각국 전문가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에서요. 분위기가 달랐어요. 1차 때는 의심 반 기대 반이었죠. 이번엔 기대가 컸습니다. 한국을 믿었거든요. 4월 10일 금요일 첫 번째 지점에 도착했어요. 4차원 스캔이 시작됐습니다. 장비가 업그레이드돼서 더 빨랐어요. 이틀 만에 분석이 끝났습니다. 예상 농도가 2500ppm이래요. 1차 때와 비슷했죠. 4월 13일 월요일 시추를 시작했어요. 2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하루 만에 샘플을 채취했어요. 효율이 정말 좋았습니다. 분석 결과 농도가 2600ppm이었습니다. 예측이 정확했어요. 2번째, 3번째 지점도 성공이었습니다. 모두 고농도 희토류가 나왔어요. 4월 20일 월요일 4번째 지점이었어요. 이번엔 더 깊었습니다. 수심이 8200m였죠. 도전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중 가장 깊었거든요. 스캔 결과가 나왔어요. 예상 농도 3200ppm이래요. 지금까지 중 최고였습니다. 이번엔 시축이 2대를 동시에 투입하기로 했어요. 효율을 높이는 거였죠. 4월 21일 화요일 오전 6시 시추가 시작됐습니다. 2대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한 번기, 2번기 모두 순조로웠어요. 4000m, 6000m를 통과했습니다. 오전 11시였어요. 8000m에 도달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기의 이상입니다. 엔지니어가 외쳤어요. 드릴 회전이 멈췄어요. 김 박사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모터 과열입니다.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수압이 예상보다 높아요. 2번기는요?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정상입니다.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5분 후였습니다. 또 경고음이 울렸어요. 2번기도 멈췄습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외쳤어요. 같은 증상이에요. 2대 모두요. 존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압이 지상 기압의 820배예요. 예상했던 800배보다 높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독일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어요. 끝났네요. 중얼거렸죠. 2대 모두 고장이면 포기해야 해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8시간입니다.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그 안에 수리 못하면 배터리가 다 떨어져요. 2대 모두 잃어버립니다. 얼마짜리 장비죠? 일본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2대 합쳐서 300억 원입니다. 김 박사가 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존이 말했습니다. 이번 지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실패하면 2차 탐사가 무의미해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4번째 지점이 핵심이었거든요. 가장 높은 농도가 예상됐으니까요. 김 박사가 엔지니어 팀장을 불렀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팀장이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2대를 동시에 수리하는 건 처음이에요.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 대도 어려운데 2대는요.
시도라도 해야죠. 김 박사가 말했어요. 8시간 있어요. 오전 11시 30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모였어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김 박사가 말했죠. 여러분 아이디어를 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겼어요. 젊은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조정하면 어떨까요? 설명해 보세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모터가 과열된 거예요. 그가 설명했어요. 냉각수 순환을 높이면 온도를 낮출 수 있어요. 원격으로 가능합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선배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냉각수를 너무 많이 쓰면 압력 밸런스가 깨져요. 장비가 파손될 수 있죠.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50대 50입니다. 그가 답했어요. 성공하면 살리고 실패하면 완전히 잃어버려요. 외국 전문가들이 술렁였습니다. 도박이잖아요. 독일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8시간 안에 결정해야 했어요. 김 박사가 연구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의견은요? 해봅시다. 한 연구원이 말했어요. 포기보다는 시도가 낫잖아요. 다른 연구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해요.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나왔죠. 김 박사가 결정했습니다. 합니다. 단호하게 말했죠. 정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2시간이 지났죠.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이제 5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의 이마에 땀이 흘렀어요. 선배 엔지니어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해. 조용히 말했죠. 우리가 믿어.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번기 모터 재가동. 엔지니어가 외쳤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가 손을 들었어요. 아직 끝 아닙니다. 조용히 말했죠. 2번기가 남았어요. 다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오후 5시였습니다. 또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2번기도 살아났습니다. 브리핑룸이 떠나갈 듯 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해냈어요. 젊은 엔지니어가 흐느꼈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존이 말을 잃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르다고, 포기하지 않는 DNA가 있다고. 스문의 시간이 걸렸어요. 드디어 샘플이 올라왔습니다. 분석 결과 농도가 3300ppm이었어요. 일반 광산의 3배가 넘었습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어요. 믿을 수 없는 농도였거든요. 미국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런 고농도는 처음이에요. 놀라워요. 일본 연구자도 감탄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고요. 4월 25일 토요일 마지막 5번째 지점이었어요. 역시 성공이었습니다. 농도 2900ppm이 나왔죠. 5곳 모두 성공이었어요. 적중률 100%를 또 달성한 겁니다. 1차에 이어 2차도요. 4월 28일 화요일 종합 분석이 나왔어요. 추정 매장량이 엄청났습니다. 한국이 100년 넘게 쓸 양이래요. 경제적 가치가 수천조 원 규모랍니다. 경제성도 확인됐어요. 채굴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충분히 이익이 난대요. 육상 광산과 경쟁력이 있었어요. 심지어 중국산보다 품질이 좋을 수 있대요. 5월 2일 토요일 배가 제주도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간의 항해가 끝났어요. 5월 5일 화요일 서울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한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2차 탐사도 대성공이라고요. 상업 생산을 본격 검토한다고 했어요. 기자들이 열광했습니다. 언제 생산을 시작하냐는 질문이 나왔어요. 한국 측이 답했습니다. 3년에서 5년 후를 목표로 한대요. 채굴 설비 개발이 필요하거든요. 외국에도 파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방국 위주로 공급할 예정이래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한대요. 저도 발언 기회를 받았습니다. 영국 전문가 입장에서 평가해달라고요. 솔직히 말했어요. 한국이 해냈습니다. 세계가 30년 넘게 못한 일을 한국이 5년 만에 이뤘어요.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열정도 대단했어요.
앞으로 한국이 희토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중국 독점이 무너질 거예요. 박수가 터졌어요. 한국 연구진들이 기뻐했습니다. 5월 10일 토요일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연구소에서 최종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심해 희토류 혁명이었어요. 50페이지 분량이었죠. 1차와 2차 탐사 모두를 담았습니다. 기술 분석, 경제성 평가, 전망까지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희토류 시장의 새로운 강자가 될 것이다. 5월 15일 목요일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소장님이 크게 만족했습니다. 영국 정부에 올리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5월 20일 화요일 영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희토류 협력 MOU를 체결한다고요. 장기 공급 계약을 논의한대요. 5월 22일 목요일 독일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환영했죠. 5월 25일 일요일 프랑스도 협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방산업체들이 기뻐했어요. 5월 30일 금요일 미국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포괄적 협력 협정을 체결했어요. 기술 공유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6월 5일 목요일 일본도 조용히 MOU를 맺었어요.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현실을 인정한 거죠. 6월 10일 화요일 국제 희토류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중국이 가격을 또 내렸거든요. 15% 인하였어요.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각국이 한국을 선택했거든요. 가격보다 안정성이 중요했어요. 중국산은 싸지만 언제 막힐지 몰랐습니다. 한국산은 약간 비싸지만 안정적이었죠. 6월 15일 일요일 중국 관영 매체가 사설을 냈어요. 한국의 심해 채굴은 환경 파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한국이 국제 환경 기준을 준수했거든요. 오히려 중국 광산이 환경 파괴가 심했죠.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6월 20일 금요일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호주가 한국에 기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심해 탐사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원 강국들도 한국 기술이 탐났던 겁니다. 6월 말 싱가포르에서 국제 세미나가 열렸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심해 자원의 미래였어요. 한국 사례가 중심이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모두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김 박사가 기조 연설을 했어요. 심해 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술 공유의 필요성도 말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존경의 박수였어요. 저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성공 사례를 분석했죠. 3가지를 강조했어요. 정밀한 탐사 기술, 뛰어난 예측 모델, 연구진의 열정이요.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만찬이 있었습니다. 김 박사와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채굴 설비 개발에 집중합니다. 김 박사가 답했어요. 3년 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해요. 어느 나라와 협력합니까? 제가 물었죠. 우방국들입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할 겁니다. 중국은 어떻게 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경쟁자죠. 김 박사가 답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됐어요. 기술력과 신뢰가 무기니까요. 2026년 1월 17일 런던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창밖엔 눈이 내립니다. 1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9월 한국에 처음 갔던 날부터요. 그때를 돌이켜봅니다. 솔직히 반신반의였어요. 한국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의심했죠.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요. 1차 탐사 3곳 모두 성공이었어요. 2차 탐사 5곳도 성공이었죠. 적중률 100%였습니다. 2번 연속이요. 세계 강대국들이 30년 넘게 못한 일이었어요. 미국도 실패했고 일본도 포기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도 성과가 없었죠. 심해 탐사 성공률이 10%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한국은 100%였습니다. 2번 연속으로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3가지였어요. 첫째, 4차원 정밀 스캔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심 8,000m 아래 지층을 정확히 분석했어요. 오차가 거의 없었죠.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이었습니다. 둘째, 피스톤 코어링 시추 기술이었어요. 특수합금으로 만든 장비가 지상 기압 600배 압력을 견뎠습니다. 해저면 아래 50m까지 뚫었죠.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셋째, 지질 분석 예측 모델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85% 이상 정확도로 히토류 위치를 예측했어요. 실제로 그 정확도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진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했죠. 디테일에 집착했어요. 김 박사와 연구진들이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가 놀라운 성공이었어요. 결과를 봅시다. 발견한 히토류 농도가 평균 2000배 이상이었습니다. 최고 3300ppm까지 나왔죠. 일반 육상 광산의 2배에서 3배였어요. 추정 매장량이 엄청났습니다. 한국이 100년 넘게 쓸 양이래요. 경제적 가치가 수천조 원 규모였죠. 세계가 놀랄 만했습니다. 세계 반응도 대단했어요. 로이터, 디펜스 뉴스, CNN, BBC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자원전쟁의 판도를 바꿨다고 평가했죠. 각국이 한국과 협력을 원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이 MOU를 맺었어요. 일본도 자존심을 접고 협력협정을 체결했죠. 중국은 당황했습니다. 가격을 내리고 비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세계가 한국을 선택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가격보다 신뢰가 중요했습니다. 중국산은 싸지만 언제 막힐지 몰랐어요. 한국산은 약간 비싸지만 안정적이었죠. 품질도 보장됐고요.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90%를 차지했습니다. 독점이었죠.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고 수출을 막았어요. 세계가 중국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심해에서 찾아냈죠. 독자 기술로요. 이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 독점 체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히토류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요. 3년에서 5년 후 상업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채굴 설비 개발이 진행 중이에요. 그럼 세계 시장이 변할 겁니다. 가격이 안정될 거예요. 중국 독점이 무너질 거고요. 각국이 안정적으로 히토류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중국 눈치 안 봐도 돼요. 한국 방산도 강해질 겁니다. 자체 히토류로 무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레이더, 미사일, 전투기, 함정 모두요. 국산 부품 비중이 평균 70% 이상이잖아요. 히토류 사용량도 25%에서 35% 절감했고요. 레이더 전력 구동 모듈은 30% 이상 줄였습니다. 기술력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전기차 산업도 탄력받을 겁니다. 안정적으로 모터를 만들 수 있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한국, 경제 전체가 강해질 겁니다. 자원 안보를 확보했거든요. 중국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23년 동안 해양 지질을 연구했어요. 세계 각국의 심해 탐사를 다 봤습니다. 대부분 실패였어요. 기술이 부족했고 노하우가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밀한 기술, 뛰어난 예측, 열정적인 연구진이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준비된 나라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의심했어요. 정말 가능할까? 미국도 못했는데? 하지만 직접 봤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 히토류 전쟁의 승자가 될 거라고요. 중국이 90%를 차지했지만 한국이 균형을 맞출 겁니다. 세계가 선택지를 갖게 될 거예요. 그게 한국이 만든 혁명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명이죠. 폭발도 없었어요. 총소리도 없었고요. 하지만 세계를 바꿨습니다. 심해 8,000m 아래서 찾아낸 보물이 21세기 자원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겁니다. 한국이 대단합니다. 정말로요. 20년 넘게 이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로서 인정합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요.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한국이 계속 혁신할 거예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감사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줘서요. 심해 8,000m의 기적. 한국이 만든 조용한 혁명. 그 모든 진실을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입니다.